1973년 그 닉슨 쇼크 이후로 벌써 50년이 흘렀네요. 지금 세계 금융이 다시 한번 정말 거대한 변화 앞에 서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전 세계 은행들 사이에 돈이 오가는 그 핵심 시스템, 스위프트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새로운 표준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ISO 2020이라고 하던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게 그냥 조금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매일 150조 원 이상이 오가는 이 글로벌 금융망을 거의 리셋하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상당히 근본적인 변화죠. 네. 이게 이렇게 크게 바뀌면 당장 우리 금융생활이나 투자 같은 데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오늘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 보면서 이 거대한 변화의 핵심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들여다볼 주제는 ISO 20202와 스위프트 2.0, 세계 결제 시스템의 재편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정말 방대하더라고요. 이 새로운 표준이 왜 나왔는지 배경부터 해서 기존 거랑 뭐가 다른지,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도입되고 있는지, 주요 나라들 전략은 뭔지. 네, 그리고 이게 가져올 구조적인 변화나 미래 시나리오, 투자 관점까지 다 다루고 있죠. 맞아요. 정보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복잡해 보이는 기술 변화가 진짜 우리 금융 환경이나 자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걸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네, 아무래도 그 현재 시스템, 스위프트가 뭔지, 그리고 이게 왜 바뀌어야 하는지부터 짚어보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네. 스위프트,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맞죠? 맞습니다. 1973년에 처음 만들어졌고요. 지금 239개 나라에 11,000개가 넘는 금융기관들을 다 연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국가 간에 돈 보내거나 거래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네트워크였죠. 거의 금융계의 혈관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시스템이 1970년대 기술에 기반한다는 겁니다. MFT라는 메시지 포맷을 쓰거든요. MFT요? 네, 자료에서도 이걸 금융계의 팩스라고 비유했던데 진짜 딱 맞는 표현이에요. 하하, 팩스요? 네, 보낼 수 있는 정보량이 140자로 딱 제한되어 있어요. 아주 짧죠? 그리고 데이터 형식이 좀 제각각이라서 컴퓨터가 이걸 자동으로 읽고 처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140자면 진짜 짧네요. 요즘 문자 메시지보다도 못한데요? 그렇죠. 그냥 짧은 메모지에 손으로 써서 보내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거래가 지금 어디쯤 진행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했고요. 중간에 수수료가 얼마나 붙는지 이런 것도 알기 어려웠죠. 140자 제한에 실시간 추적도 안 된다니. 금융계 팩스라는 말이 진짜 확 와닿네요. 엄청 불편했겠는데요? 맞습니다. 상당히 비효율적이었죠. 그래서 이런 불편함과 비효율성을 해결하려고 나온 게 바로 이 ISO 20022입니다. 국제표준화기구 ISO가 만든 차세대 금융 메시징 표준인 거죠. 드디어 ISO 2002 얘기가 나오네요. 네, 이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XML이라는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XML이요? 웹 개발 같은 데서 쓰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 XML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데이터에다가 이렇게 꼬리표, 그러니까 라벨을 붙여서 구조화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훨씬 이해하기 쉽고 처리하기 좋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데이터에 꼬리표를 붙인다. 네. 그래서 첫째로 데이터의 풍부성이 확보됩니다. 기존에 140자였던 게 이제 최대 10,000자 이상으로 정보량이 그냥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만자요? 와우. 네. 단순히 돈 보낸다는 사실 외에도 왜 보내는지 그 목적, 실제 자금 출처나 최종 수취인 정보, 또 관련 계약 번호라던가 송장 정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래와 관련된 거의 모든 세부 정보를 다 담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야, 이건 거의 거래 이력서를 쓰는 수준인데요. 그렇죠. 둘째는 실시간 투명성입니다. 거래 시작부터 중간 처리 단계 하나하나, 그리고 최종 완료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확인할 수 있어요. 내 돈이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언제 도착할지 이걸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속 시원하겠네요. 네. 그리고 셋째는 글로벌 표준화입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중앙은행, 상업은행, 증권사, 핀테크 기업들까지 모든 금융 참여자들이 똑같은 언어, 즉 ISO 2002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이제 하나의 공용어를 쓰는 셈이죠. 들어보니까 이게 단순히 메시지 형식만 바꾸는 게 아니라 금융 데이터 자체를 훨씬 똑똑하게 만드는 거네요.
정보량이 확 늘고 실시간 추적도 되고 다 같이 같은 말을 쓰게 되고 장점이 정말 뚜렷한데요. 그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도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좀 빨리 되고 있나요? 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주요 지역별로 좀 나눠보면요. 일단 미국은 중앙은행 결제 시스템인 패드와이어가 2023년에 이미 전환을 마쳤어요. 오, 미국은 벌써요? 네. 그리고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큰 은행들도 발빠르게 도입하고 있고요. 유럽은 더 빨랐습니다. 유로존의 핵심 결제 시스템인 타겟2라고 있는데 이건 2022년에 이미 전환을 완료했어요. 유럽 중앙은행 ECB가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인 결과죠. 유럽이 더 적극적이었군요. 그렇죠. 아시아 쪽을 보면 일본은 2027년까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2025년 말까지 전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곧이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특히 좀 주목해야 할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에요. 아, 중국이요?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중국은 좀 달라요. 자체적으로 만든 위안화 국제결제 시스템 CIPS라고 부르는데요. 크로스보더 인터뱅크 페이먼트 시스템. 이걸 처음 설계할 때부터 아예 ISO 20202 표준을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와, 중국은 그냥 처음부터 이걸 염두에 두고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네요? 이건 그냥 뭐 기술 트렌드 따라가는 걸 넘어서 뭔가 좀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바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기존의 미국 달러 중심의 스위프트망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서 독자적인 인프라를 미리 깔아두려는 아주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보고 있는 거죠. 아, 역시 뭔가 누림수가 있었군요. 네, 실제로 자료 보니까 2024년 기준으로 CIPS 통해서 거래된 양이 그 전년보다 무려 38%나 늘었다고 해요. 성장세가 엄청나죠. 이건 그러니까 단순한 기술 표준 전환이 아니라 그 이면에 어떤 지정학적인 경쟁 구도 같은 것과도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야, 단순한 기술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말이 정말 실감나네요. 아까 그 블랙록 CEO 레리 핑크도 그렇게 말했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 ISO 20202 도입이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적인 변화들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게 궁금한데요. 네, 그 네리핑크 말처럼 이건 진짜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변화입니다. 자료들을 쭉 종합해보면 크게 한 3가지 정도 구조적인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ISO 20202의 어떤 진정한 파급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네, 3가지 변화? 첫째는 규제 투명성의 혁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SO 20202는 거래 관련 데이터를 아주 상세하고 또 구조화된 형태로 보내잖아요. 네, 꼬리표 붙여서 보낸다고 하셨죠? 맞아요. 모든 정보에 꼬리표가 딱 붙어 있고 실시간 추적까지 가능해지니까 예를 들어 자금 세탁 AML이라던가 테러 자금 조달 CFT 같은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금융 시스템 전체를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현미경을 갖게 되는 셈이죠. 이전과는 뭐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겁니다. 와, 규제 당국은 정말 좋아하겠네요. 그렇죠. 둘째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의 기반이 된다는 점입니다. 아, CBDC요? 요즘 한창 이야기 많이 나오던데. 네, 지금 각국 중앙은행들이 막 경쟁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잖아요. 이 CBDC가 결국에는 기존 금융 시스템하고 매끄럽게 연결이 되어야 실제로 쓸모가 있을 텐데 ISO 20002가 바로 이 CBDC가 발행되고 유통되고 또 다른 금융 시스템과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표준화된 기술적 토대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아하, CBDC를 위한 길을 미리 닦아놓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ECNY나 유럽이 준비 중인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 이런 것들 전부 다 ISO 20002 표준을 기반으로 설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ISO 2002가 널리 퍼진다는 건 곧 CBDC 시대를 여는데 꼭 필요한 인프라가 깔린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 3번째 변화는 뭔가요? 마지막 셋째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과의 연동 가능성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특히 좀 흥미롭더라고요. 오, 블록체인요? 네, 자료에 따르면 리플, XRP나 스텔라, XLM 같은 일부 블록체인 기반의 국경 간 결제 네트워크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설계 단계부터 ISO 20002 표준하고 호환이 되도록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정말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하고 새롭게 막 떠오르고 있는 블록체인 금융 시스템 사이에 어떤 다리가 놓일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마치 서로 다른 언어를 쓰던 두 세계가 ISO 2002라는 공통 번역기를 통해서 이제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죠. 와, 규제 강화, CBDC 도입 촉진, 그리고 블록체인이랑 연결까지 정말 금융의 미래 모습 자체를 바꿀 만한 잠재력이 느껴집니다. 특히 전통 금융이랑 블록체인 금융이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은 되게 상상력을 자극하는데요. 이런 엄청난 변화들이 진짜 현실이 된다면 미래의 금융 질서는 대체 어떻게 재편될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시나리오들이 궁금해지네요. 네, 이 거대한 변화가 정확히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 지금 단언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자료에서는 몇 가지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좀 역설적인데요. 바로 달러 패권의 강화입니다. 네, 오히려 달러가 더 강해진다고요? 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미국이 이 ISO 2020이 도입 통해서 달러 거래의 투명성하고 효율성을 막 비약적으로 높여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페이팔이나 애플페이 같은 이미 강력한 민간 핀테크 플랫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과 잘 연계해서 사용자에게 아주 편리한 디지털 달러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한다면 오히려 기존 달러의 지배력이 더 강해질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달러 시스템으로 전 세계 사용자들을 계속 끌어들이는 전략인 거죠. 아,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더 좋아진 달러를 굳이 버릴 이유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정반대입니다. 다극화된 금융 질서의 등장이에요. 다극화요? 네,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CIPS나 러시아가 자체적으로 만든 결제 시스템 SPFS, 또 유럽의 ENSTX 같은 것들이 각자 ISO 2020이라는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독자적인 결제 블록을 만들고 그 영향력을 막 키워나가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같은 달러 중심의 단극 체제가 좀 약화되고 위안화 블록, 유로 블록 이런 여러 통화 블록들이 서로 경쟁하고 또 공존하는 그런 다극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전망이에요. ISO 2020이라는 똑같은 표준 위에서 각자 자기 세력을 키우는 경쟁이 벌어지는 거죠. 이것도 충분히 가능성 있어 보이네요. 특히 중국의 움직임을 보면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 이게 가장 혁신적인데요. 바로 블록체인 기반 금융과의 본격적인 통합입니다. 아, 아까 그 다리 역할 얘기군요. 네. ISO 2022가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 금융을 이어주는 그 다리 역할을 하면서 두 시스템이 점차 하나로 융합되는 그런 미래입니다. 예를 들면 JP모건이 자체 발행한 JPM 코인 같은 거나 다른 대형 금융기관들이 막 개발하는 디지털 자산이나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ISO 2022를 통해서 기존 금융 시스템하고 아주 매끄럽게 연동되는 세상인 거죠. 이렇게 되면 국경 간 송금뿐만 아니라 증권 거래라던가 무역 금융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전면적으로 활용되면서 금융 서비스의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달러 패권 강화, 다극화 경쟁, 블록체인 통합. 와, 정말 상반되면서도 각각 다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들입니다. 듣고 보니 어느 한쪽으로 딱 정해지기보다는 이 시나리오들이 막 서로 영향을 주면서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커 보이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해야 할까요? 기회랑 위험 요인을 좀 짚어주시죠. 맞습니다. 이런 변혁기에는 항상 기회와 위험이 같이 있기 마련이죠. 자료를 바탕으로 투자 관점에서 몇 가지 포인트를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우선 기회 요인으로는 첫째, 핀테크하고 결제 인프라 관련 기업들입니다. 예를 들어 피델리티 내셔널 인포메이션 서비스, FIS나 피서브, FIS-EB 같은 회사들인데요. 이런 회사들은 금융기관들이 ISO 20022로 전환하는 걸 도와주거나 아니면 새로운 결제 시스템 운영에 꼭 필요한 핵심 기술이나 솔루션을 제공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시스템 전환을 도와주는 회사들이군요. 그렇죠. 둘째는 ISO 2002 표준하고 호환성을 갖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됐던 리플 XRP나 스텔라 XLM 외에도 알고랜드 ALGO 같은 프로젝트들이 거론되는데 만약 이들이 실제로 금융기관들에게 채택되어서 실질적인 사용 사례를 만들어낸다면 그 가치가 다시 평가받을 수 있겠죠. 셋째는
CBDC 관련 기업들입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 도입을 구체화할수록 관련된 보안 기술이라던가 발행 및 유통 플랫폼, 또 관련 컨설팅 같은 걸 제공하는 기업들의 성장 잠재력이 커질 겁니다. 그렇군요. 핀테크, 호환 블록체인, CBDC 관련 기업들. 그럼 반대로 위험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알아둬야 하는데요. 첫째는 기존의 낡은 시스템, 그러니까 레거시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금융기관이나 관련 기업들입니다. 이런 곳들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꾸는데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 뿐만 아니라 만약 변화에 뒤처지면 경쟁력을 잃어버릴 위험이 크죠. 변화에 적응 못하면 도태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둘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만약 아까 시나리오 B처럼 세계 결제 시스템이 국가별 또는 지역별 블록으로 막 나뉘게 된다면 특정 지역이나 통화에 너무 집중된 투자는 예상치 못한 어떤 정치적 갈등이나 경제 제재 같은 것 때문에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짤 때 이 지정학적 분산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고려해야 할 게 많네요.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1973년에 스위프트가 처음 등장해서 지난 반세기 동안 달러 중심의 금융 질서를 만들었다면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이 ISO 20201호의 전환은 앞으로 수십 년간의 금융 지형을 결정지을 또 다른 역사적인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아주 커 보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데이터의 투명성, 그리고 처리 효율성이라는 이 강력한 무기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금융 패권 경쟁이 시작되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이 경쟁에서 기존의 강장이 미국 달러 시스템이 계속 우위를 지킬지 아니면 중국 같은 새로운 도전자들이 부상할지 그것도 아니면 완전히 다른 블록체인 기반의 제3의 시스템이 떠오를지는 아직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미래는 정말 불확실하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시는 은행 계좌, 카드 결제, 해외 송금, 투자 활동 등등 거의 모든 금융 서비스와 여러분의 자산이 이 거대한 변화에 직간접적인 영향권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죠. 이건 단순히 기술적인 표준이 바뀌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만들어지고 움직이고 기록되고 또 관리되는 그 방식 자체가 아주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흐름을 그냥 외면하기보다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금융거래 정보가 전례 없이 투명하게 기록되고 실시간으로 추적되는 시대. 분명 편리하고 효율적인 측면이 기대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렇게 모든 것이 투명해지는 세상에서 우리 개인의 금융 데이터 주권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이 강화된 투명성이 우리에게 더 많은 통제권을 줄까요? 아니면 혹시 이게 또 다른 형태의 감시나 통제의 도구가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남겨드리면서 오늘 ISO 2002에 대한 심층 분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